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윤정이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검은색 상복 위로 떨어지는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남편 강상우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서초구 단독주택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즐겨 입던 회색 가디건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그가 좋아하던 녹차 캔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올라가 상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65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귀 밑까지 내려왔고 눈가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고닫습니다. 젊은 시절 발레를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었습니다. 1995년 남편이 사업으로 첫 번째 큰 돈을 벌었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 2층 방에 별 모양 조명을 달아주었습니다. 정희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23세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인사동 작은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붓을 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딸을 키웠습니다. 수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지 못한 것들을 주려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과외.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30살에 이민석과 결혼했습니다. 민석은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낸 이틀 동안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왔습니다. 민석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옛 사업 동료 몇 명이 왔습니다. 정희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조문객을 맞으며 어머니를 잘 모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브로슈어 2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정희는 브로슈어를 받았습니다. 한 장은 강남구 실버주택 안내였습니다. 다른 한 장은 경기도 요양시설 소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깨끗한 방과 웃고 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브로슈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여기 살 거야. 엄마, 이 집은 너무 커요.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노인 혼자 사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에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깊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관리비, 세금, 수리비. 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버주택이면 다 해결돼요. 식사도 나오고 의료 지원도 되고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집은 저희가 쓸게요. 어차피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석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해요. 실버주택 입주일 다음 주에요. 수진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어.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아빠 유산도 정리됐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상속은 이미 끝났어요. 민석이 계단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어요. 다 저희 앞으로 넘어왔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는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요. 어디 가서 조용히 여생이나 보내세요. 정희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밤새 열을 식히고 첫걸음을 떼었을 때 울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가.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석이 내려와서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정희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가 정희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텔이든 어디든 가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역 근처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6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욕실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이 수첩에 중요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계좌번호, 메모들. 정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남편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 모든 것은 그가 알고 있다.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초구 어딘가에서 그녀의 집에 불이 켜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했습니다. 모텔방에서 맞은 첫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부엌이 없었습니다. 6평짜리 방에는 전기포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회색빛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어젯밤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 모든 것은 그가 알고 있다. 정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면 그는 서류를 급히 정리하곤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수진을 지키는 일이야. 정희는 그때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박종현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구에 법률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강상호 씨의 부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초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종현입니다. 사모님이십니까? 네, 윤정희입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꼭 뵙고 싶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나오겠습니다. 강남구 법률사무소는 15층 건물 8층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남자가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종현 변호사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보였습니다. 따님께서 해외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해외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버주택 브로슈어, 수진과 민석의 말, 모텔로 쫓겨난 일. 박 변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사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에 강상우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셨습니까? 남편이 서재에서 작업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모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강상우 씨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서초구 단독주택. 사모님 앞으로 100% 소유권 이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구 상가 건물 2채. 사모님 명의 70%, 따님 명의 30%, 그리고 금융 자산 총 400억 원. 이 중 300억은 사모님,
100억은 신탁 형태로 따님에게. 신탁이요? 네. 조건부입니다. 박 변호사가 한 문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윤정이를 존중하고 부양하며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할 것. 이 조건이 위반될 경우 신탁 전액은 윤정이에게 귀속된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따님이 사모님을 집에서 내쫓은 것은 명백한 조건 위반입니다. 신탁 100억은 사모님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님과 사위가 사모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상속이 끝났다는 거짓말, 집을 빼앗은 행위. 이건 상속 사기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정희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나요? 강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수진이가 변할 수도 있다. 아내를 지켜달라.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은 사모님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범죄수사대에 연락하겠습니다. 계좌 동결, 부동산 명의 변경 중단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대로를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서초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최은영 형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 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유 원장 사본과 관련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최 형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피해자분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 형사가 정의를 보았습니다. 따님이 직접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제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짐을 챙길 시간이 있었습니까? 30분도 안 됐습니다. 옷 몇 벌만 챙겼습니다.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긴급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민석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신청도 중단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끄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우리 계좌를 막은 거야?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집 밖으로 내쫓는 순간 내 상속은 끝났어. 말도 안 돼. 아빠가 나한테 준 거라고. 조건이 있었어. 내가 그 조건을 어겼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묘하게도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비상시에만. 정희는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왜 이런 것들을 남겼을까요? 창밖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정희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계좌 동결 소식이 퍼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모텔방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유명 IT 기업 대표 이민석 씨와 그의 부인 강수진 씨가 노모를 상대로 한 상속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회사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카드가 전부 막혔어. 계좌도 못 쓰고 회사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 있어? 나 내 딸이야. 딸이라면 어머니를 모텔로 쫓아내지 않았을 거야. 그건 민석이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집으로 돌아와. 응? 너희 집이잖아. 내 집은 아니고. 엄마 집이야. 다 엄마 거야.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 햇살이 흐릿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님과 사위가 오늘 오후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포렌식 회계사가 강 사장님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거래요? 해외 계좌로 들어오는 큰 금액들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회계사는 이것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따님 측 변호인이 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애초에 다 더러운 돈이니 합의해서 나누자는 논리입니다. 정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다시 박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거래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정희는 숫자들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가영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10분 후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진가영 회계사는 안경을 쓴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윤정희 여사님이시죠? 뵙겠습니다. 진 회계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해외 계좌에서 총 250억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송금 주체는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정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을 했습니다.
해외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세금 신고와 회계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들은 모두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진 회계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돈들이 들어온 직후 다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마치 통과 계좌처럼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돈은 400억은 깨끗합니다. 이건 별도로 관리된 자산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흐름입니다.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따님 측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애초에 불법 자금으로 모은 재산이니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정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악화시키고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강 사장님을 믿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남편의 필체는 반듯했습니다. 숫자와 영문 약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정희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민석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야죠.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생각 안 했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굽실거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합의할 수 있어요. 집은 어머님 거고 우리는 50억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고소도 취하하시고.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0억을 주면 내 딸이 돌아오나?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내 딸이었어.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없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진이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를 안았던 순간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었던 것. 정희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하지만 그 아이는 자랐고 변했고 결국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았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의 거래 기록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 회계사와 함께 더 파보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을 위해 화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초역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30년을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열쇠였습니다. 수진이 빼앗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열매가 주황빛으로 익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수진의 옷이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정희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필체는 평소와 달리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016년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과 함께. 정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국제자금 세탁 조직이었습니다. 내 회사 계좌를 통과 계좌로 쓰려 했습니다. 거부하면 당신과 수진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직 안으로 들어가 정보를 넘기라고. 나는 동의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6년간 이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이요. 남편 서재에 있습니다. 노트를 찾으셨습니까? 정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강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재 맨 아래 서랍에 진실을 남겨뒀다고.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그리고 사모님이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박 변호사가 한 여자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검사 서아린입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특수부 소속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상호 씨는 우리 측 협조자였습니다. 6년간 국제 자금 세탁 조직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가 관리했던 계좌를 통해 우리는 조직의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주요 인물 7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받은 돈은 협조 대가로 지급된 보수였습니다. 합법적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사모님 명의의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서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400억 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됩니다. 따님과 사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 씨가 돌아가신 후 조직의 잔당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 따님을 통해 접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따님이 그들과 접촉했습니다. 서 검사의 말에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민석의 회사가 작년부터 적자였습니다. 빚이 80억입니다. 그들은 자금이 필요했고 조직이 접근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석이 낯선 남자들과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 연결책입니다. 한 달 전부터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서 검사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따님을 통해 조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슨 협조요? 와이어를 착용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수진이는 제 딸이에요. 따님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범죄자들을 택했습니다. 서 검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따님은 더 깊이 빠질 겁니다. 그때는 구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서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안아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내일 집으로 갈게. 민석이랑 같이. 무슨 일이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 검사와 수사팀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희에게 작은 송신기를 건넸습니다. 불에 지어 안쪽에 착용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서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끄세요. 돈 얘기, 집 얘기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습니까? 아니요. 슬플 뿐입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 지쳤어. 엄마도 그렇잖아. 그래서 집은 엄마 거야. 우리는 100억만 받을게. 그럼 모든 고소 취하하고 다시는 안 볼게. 정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100억? 유 원장에는 조건부로 100억이라고 했는데 조건은 이미 어겼잖아.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100억은 우리 거야. 법으로 싸우면 오래 걸려. 엄마도 힘들 거고. 정희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우리 일이잖아. 빚 갚을 거야? 민석이 회사 적자 80억.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나도 조사했어. 작년부터 적자였지. 그래서 급했던 거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힘들어. 그래서 돈이 필요해.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잖아. 정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옛날 거래처 사람들이라든지. 민석과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 누구 만났어? 지난달부터.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돈 주겠다고? 대신 뭘 하라고 했어? 엄마가 무슨, 아빠 계좌 정보를 달라고 했지. 남은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안 했어. 아직은 안 했겠지. 하지만 하려고 했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 엄마를 팔아서라도 돈을 받으려고 했어. 엄마, 나가. 정희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민석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 검사와 수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석, 강수진.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공갈, 조직범죄단체 연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민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한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딸을 보았습니다. 너를 구하려고 했어. 거짓말. 내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끝내야 했어. 수사관들이 수진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죽었어. 수진과 민석이 끌려나갔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정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신기를 떼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서 검사와 수사팀이 나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화 주세요. 언제든.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주황빛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거야.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초구 단독주택의 봄은 조용히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새순이 돋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마당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나무였습니다. 집은 천천히 변했습니다. 1층 거실 한쪽을 화실로 만들었습니다. 큰 창문을 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캔버스를 비쳤습니다. 정희는 4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2층 방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법률 서적, 노인 복지 관련 책들이 책장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매주 화요일 오후 이 방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매일 요리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혼자였지만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강상호윤정이 노인재산보호재단. 정희는 자신의 돈 1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상속사기, 재산 갈취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가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최은영 형사도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진가영 회계사는 재무이사를 맡았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상담 신청이 47건입니다. 박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해야겠어요. 정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설득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집으로 왔습니다. 젊은 여자 PD가 카메라 앞에서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을 체포하던 날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매일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범죄자가 되기 전에.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재단으로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석은 2년이었습니다. 정희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결과를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따님이 사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을 겁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2번, 규칙적으로. 정희는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재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으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재단 도서관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팔았어요. 제 동의도 없이.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간 일이라며 넘어가더라고요.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정희는 박 변호사와 함께 할머니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화실로 갔습니다. 미완성 그림이 캔버스에 서 있었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는 단단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슴 앞에서 맞잡혀 있었습니다. 배경은 서초구 언덕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집 옆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붓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눈에 빛을 더했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새벽 2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윤정희.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하얀 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추모했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정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오후에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요양원 노인들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요? 네.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MBC 사람이 좋다 작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로 특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세요. 물론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오면 다시 열매가 열 것입니다. 주황빛으로 익을 것입니다. 정희는 그 열매를 따서 이웃들과 나눌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텅 빈 것 같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에 화실로 갔습니다. 완성된 자화상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윤정희 65. 붓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초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나를 버린 사람들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정희는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선가 읽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만든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당에 물을 주고 아침을 먹고 재단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윤정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